1762년 윤 5월의 태양은 잔인하리만큼 뜨거웠습니다. 바람 한 점 통하지 않는 창경궁의 앞마당 선인문 앞에는 기이한 정적난이 감돌고 있습니다. 매미 소리마저 끓는 기름처럼 따갑게 쏟아지는데 궁궐의 모든 내관과 궁녀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오직 한 곳만을 응시합니다. 마당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붉은 뒤주, 쌀을 담아두는 그 나무 상자 위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짓눌려 있고 밧줄은 뱀처럼 칭칭 감겨 있습니다. 저 좁은 나무 틈 사이로 썩어가는 악취와 함께 희미한 신음이 새어나옵니다. 꼬박 여드레, 물 한 모금 쌀 한 톨 들어가지 못한 채 8일이 지났습니다. 저벅, 저벅, 저벅. 모래바닥을 긁는 둔탁한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골룡포 자락을 끌며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뒤주 앞으로 다가옵니다. 조선의 21번째 왕 영조입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메말라버린 우물처럼 깊고 건조합니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부채로 뒤주를 툭툭 건드립니다. 마치 내용물이 상했는지 확인하는 장사치처럼 무심한 손길입니다. 안에 있는가? 아직 숨이 붙어 있는가? 대답은 없습니다. 오직 나무 판자를 긁어대는 손톱 소리만이 바스락거릴 뿐입니다. 영조는 뒤주의 귀를 바짝 갖다댑니다. 나무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을 기다리고 아들은 아버지의 자비를, 아니 차라리 죽음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뒤주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목구멍이 다 타들어가 쇳소리만 남은 짐승의 울부짖음입니다. 좁디 좁은 어둠 속 무릎조차 펴지 못한 채 웅크린 세자는 자신의 오물과 피범벅이 된 채 환영을 보고 있습니다. 물이 차오릅니다, 아버님.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제갈 부채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집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글을 읽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원하시는 책을 다 외우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뚜껑을 열어주소서. 영조의 미간이 찌푸려집니다. 그는 부채를 탁 소리나게 접으며 혀를 찹니다. 시끄럽다. 네 놈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구나. 과인이 너에게 바란 것은 오직 하나였다. 성군이 되는 것. 이 나라 종사를 이어갈 번듯한 왕이 되는 것. 헌데 너는 공부를 게을리하고 칼춤을 추며 급기야 사람을 죽이고 이제는 아비인 나마저 죽이려 들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아닙니다. 아니긴 무엇이 아니란 말이냐? 네가 칼을 들고 내 침전 앞까지 오지 않았느냐? 역적놈!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니라 전생의 원수가 내 몸을 빌려 태어난 게지. 영조는 분을 이기지 못해 지팡이로 뒤주를 쾅 내리칩니다. 그 충격에 뒤주 안의 신음이 뚝 끊어집니다. 잠시 후 다시금 가늘고 처절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것은 살려달라는 애원이 아니었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물 한 모금만, 제발. 영조는 품에서 작은 주병을 꺼냅니다. 차가운 물이 담긴 병입니다. 병마개를 열자 청량한 물소리가 찰랑거립니다. 그 소리는 뒤주 안의 세자에게 천둥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을 것입니다. 영조는 병을 뒤주 틈새에 가까이 댑니다. 그러나 붓지 않습니다. 그저 물냄새만 풍길 뿐입니다. 마시고 싶으냐? 이 시원한 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면 살 것 같으냐? 허나 세자야, 잘 듣거라. 지금 네가 겪는 이 고통은 장차 네가 왕이 되어 망쳐버릴 이 나라 백성들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 너는 썩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제불능으로 썩어버렸어. 영조는 주병의 물을 바닥에 쏟아버립니다. 쏴하, 메마른 흙바닥이 순식간에 물을 집어삼킵니다. 뒤주 안에서 쿵쿵 머리를 찍는 소리가 들립니다. 절망입니다. 그것은 단지 목마름 때문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포기했다는 완벽한 버림받음의 확인입니다. 세자의 손톱이 나무 판자를 파고듭니다. 손가락 끝이 뭉그러지고 피가 배어 나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희번덕거리는 눈으로 허공을 노려봅니다. 아버님은 왜 나를 미워하는가? 아니, 아버님은 나를 사랑했었다. 분명 사랑했었다. 아버님, 기억하십니까? 제가 2살 때 아버님 무릎에 앉아 효경을 읽었을 때, 그때 아버님은 웃으셨습니다.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선의 보배라 하셨습니다. 그때의 아버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왜 지금 제 앞에는 저승사자보다 무서운 임금님만 계십니까? 영조의 미간이 움찔 떨립니다. 2살 때의 기억, 총명했던 아들, 대신들 앞에서 쩌렁쩌렁하게 글을 읽어 모두를 감탄하게 했던 그 어린 세자. 영조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옵니다. 하지만 이내 표정을 지웁니다. 왕은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사사로운 정이 나라를 망친다. 그는 스스로를 세뇌하듯 중얼거립니다. 그 아이는 죽었다. 총명했던 내 아들은 이미 죽고 없다. 지금 안에 있는 것은 미치광이일 뿐이다.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궁궐에는 푸르스름한 어둠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밤이 되자 뒤주아는 더욱 춥고 외롭습니다. 낮에는 찜통 같던 다위가 밤에는 뼈를 깎는 한기로 변합니다. 세자의 의식은 점점 흐려집니다. 8일간의 굶주림, 탈수, 공포, 이제 육체가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뒤주안의 세자는 꿈을 꿉니다. 아주 넓은 들판입니다. 그곳에는 공부하라는 스승도 없고 옷 입는 것을 감시하는 내관도 없고 싸늘한 눈초리로 꾸짖는 아버지도 없습니다. 그저 바람이 불고 말이 달립니다. 세자는 웃습니다. 껄껄껄. 기괴한 웃음소리가 뒤주 밖으로 새어나옵니다. 히히히히히히. 날아간다. 내가 날아간다. 밖에서 듣고 있던 영조는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낍니다. 죽기 직전의 광기. 그는 직감합니다. 이제 끝이 났음을. 영조는 뒤주 뚜껑 위에 올려진 돌을 어루만집니다. 차갑습니다. 이제 편안해지거라. 너도 괴롭고 나도 괴로웠던 이 지옥 같은 인연을 여기서 끊자. 다음 생에는 왕의 아들로 태어나지 말거라. 나 또한 왕이 아닌 그저 평범한 사내로 태어나마. 그때는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자꾸나. 영조가 뒤돌아섭니다.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그때 뒤주 안에서 마지막 힘을 짜낸 듯한 모기 소리만한 중얼거림이 들려옵니다. 아버님.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더 이상 긁는 소리도 신음도 들리지 않습니다. 완벽한 정막. 창경궁을 가득 채우던 매미 소리마저 뚝 그친 것 같습니다. 영조는 멈칫했으나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꽉 쥔 주먹 안에서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붉은 피가 배어나옵니다. 내관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전하, 기척이 없습니다. 영조는 허공을 응시하며 아주 나직이 내뱉습니다. 과인은 오늘 종사를 위해 죄인을 처단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물기가 맺혔으나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왕은 오러서는 안 되기에. 그는 피눈물을 삼키며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뒤주, 저 작고 네모난 감옥이 삼킨 것은 비단 세자 한 사람의 목숨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영조, 인간으로서의 이금도 함께 저 안에 갇혀 죽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웠던 그 아이가 어쩌다 저 차가운 나무 상자 안에서 짐승처럼 죽어가야만 했을까요? 시간을 되돌려 봅니다. 비극의 씨앗이 뿌려지던 날, 그토록 화창했던 1735년의 어느 봄날로 가보겠습니다. 모든 불행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큰 행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 1735년 1월, 한겨울에 찬바람이 매섭게 불던 창경궁 집복헌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날 궁궐의 무거운 침묵을 깨고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응애! 응애! 그 소리는 단순한 아기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40이 넘도록 후사를 잊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왕 영조에게 내려진 하늘의 축복이자 조선 왕실에 끊길 듯 위태로웠던 명줄을 다시 잇는 소리였습니다. 영조는 채통도 잊은 채 버선발로 산실청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의 얼굴은 흥분으로 붉게 달아올랐고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습니다. 상궁이 포대기에 쌓인 핏덩이를 조심스럽게 안겨주자 영조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봅니다. 이 녀석 목청 큰 것 좀 보게. 대장부다. 천하를 호령할 대장부가 태어났어. 상선, 들리는가? 이 소리가 들려? 내 아들이다. 조선의 국본이 드디어 태어났단 말이다. 영조는 아이의 쭈글쭈글한 얼굴을 자신의 뺨에 비빕니다. 까칠한 수염이 닿자 아이가 칭얼거렸지만 영조에게는 그조차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립니다. 그는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며 나직이 그러나 뼈에 사무치는 한 맺힌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아가,
내 아가, 너는 나처럼 살지 말거라. 무수리의 아들이라는 손가락질도 형을 독살하고 왕이 되었다는 의심도 너는 겪지 않게 해주마. 나는 반쪽짜리 왕이었으나 너는 완벽한 왕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그리 만들 것이다. 이때부터였을까요? 영조의 사랑은 집착이라는 이름의 가시를 품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지 불과 하루 만에 영조는 신하들을 불러 모아 이 갓난아기를 원자로 정하겠다고 선포합니다. 핏덩이가 채 마르기도 전에 완관의 무게를 씌운 것입니다. 시간은 화살처럼 흘러 1737년 아이가 2살이 되던 해입니다. 어린 원자는 놀라울 정도로 총명했습니다. 왕이 진무를 보는 편전, 영조가 어린 아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글자를 가르칩니다. 세자야, 이것이 무슨 글자더냐? 임금, 왕. 옳지. 그렇다면 저것은? 신하, 신. 영조는 파한대소하며 무릎을 탁 칩니다. 주변에 도열해 있던 승지와 내관들을 둘러보며 우쭐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들었느냐? 보았느냐? 고작 2살이다. 2살배기가 왕과 신하를 구분하고 글자를 읽는다. 내 아들은 성군이 될 제목이야. 효종대왕의 기상이 보이고 숙종대왕의 명석함이 보여. 경들은 어찌 생각하오? 이 아이가 조선을 태평성대로 이끌 것 같지 않소? 신하들은 머리를 조아리며 지당하옵니다. 전하의 홍복이옵니다를 연발합니다. 영조의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그는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려 공중으로 띄웁니다. 까르르 넘어가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편전에 울려 퍼집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부자의 세상은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너무나 급하고 뜨거웠습니다. 영조는 세자가 그를 떼자마자 부모의 품에서 떼어내 저승전이라는 거처로 독립시킵니다. 저승전, 그곳은 권례에서도 외진 곳, 하필이면 죽은 경종의 왕비가 살던 곳이라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니인 영빈이 씨의 품을 떠나 낯선 궁녀들과 내관들에게 둘러싸인 어린 세자. 밤마다 어머니가 보고 싶어 보채는 아이에게 돌아오는 것은 영조의 엄한 불호령뿐이었습니다. 어허! 사내대장부가 어미의 치마폭을 그리워해서야 되겠느냐? 너는 장차 이 나라의 지존이 될 몸이다. 외로움을 견뎌야 백성을 품을 수 있는 법. 당장 눈물을 그치고 책상 앞에 앉거라. 1741년 세자가 7살이 되던 해입니다. 슬슬 아이의 기질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세자는 책을 읽는 것보다 나무칼을 휘두르고 개와 노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영조가 예고도 없이 세자의 공부방을 들이닥친 날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소학이 펼쳐 있었으나 세자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습니다. 영조가 싸늘한 눈빛으로 묻습니다. 세자, 오늘 배운 대목을 외워보거라. 세자는 우물쭈물하며 식은땀을 흘립니다. 밖에서 뛰어놀다 들어온 터라 숨이 턱까지 차 있습니다. 그것이 소인이 아직 다 외우지 못하였사옵니다. 뭐라? 하루 종일 무엇을 하였기에 글 몇 줄을 못 외우는 말이냐? 내관, 세자가 오늘 무엇을 하였느냐? 옆에 서 있던 내관이 파란 질린 얼굴로 바들바들 떨며 고합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전하. 세자 전하께서 뒤뜰에서 병정놀이를 하시느라. 영조의 눈썹이 꿈틀거립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세자에게 다가옵니다. 세자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합니다. 아버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어린아이는 숨이 턱 막힙니다. 병정놀이? 네가 무관이냐? 장수냐? 너는 왕이 될 사람이다. 글을 읽어 이치를 깨우쳐도 모자랄 판에 칼싸움질이나 하고 있어. 아바님, 소인은 글 읽는 것보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더 즐겁습니다. 책 속에 있는 옛날 이야기보다 살아 움직이는 말과 활이 더 좋습니다. 세자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조의 영린을 건드리는 말이었습니다. 영조는 자신이 평생 컴플렉스로 여겼던 무수리의 천한 피가 아들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낍니다. 즐거워? 왕노릇이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더냐? 이놈! 내가 너를 낳고 얼마나 기뻐했는 줄 아느냐? 네가 태어나던 날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했다. 헌데 네가 내 가슴에 대못을 박으려는구나. 썩 나가거라. 꼴도 보기 싫다. 당장 세자 시강원 스승들을 불러오라. 내 이놈들을 엄히 다스려 정신을 번쩍 들게 할 것이다. 쾅! 방문이 닫힙니다. 7살 세자는 닫힌 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 새끼 하며 엉덩이를 두드려주던 아버지가 오늘은 꼴도 보기 싫다며 등을 돌렸습니다. 아이의 작은 가슴 속에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검은 멍울이 생겨납니다. 그날 밤 세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불 속에서 흐느낍니다. 내가 잘못한 것일까? 내가 멍청해서 아바님을 화나게 한 것일까? 내일은 더 열심히 읽어야지. 그래서 다시 아바님이 웃게 해드려야지. 하지만 어린 세자는 몰랐습니다.
영조의 기준은 하늘 꼭대기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순간 아버지는 언제든지 냉혹한 군주로 변모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기대라는 이름의 감옥, 사랑이라는 이름의 학대, 그 비극적인 서막은 이렇게 올랐습니다. 세자가 자라면 자랄수록 영조의 실망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실망은 곧 끔찍한 공개적 망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계절이 십수번 바뀌어 어느덧 1749년이 되었습니다. 세자의 나이 15. 이제 더 이상 아버지가 무릎에 앉히고 재롱을 보던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떡 벌어진 어깨, 우람한 체격, 걸을 때마다 바람을 가르는 후쾌한 발걸음. 세자는 누가 봐도 문약한 학자가 아닌 천하를 호령할 장수의 기고를 갖춘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그 늠름한 겉모습과 달리 아버지 영조 앞에만 서면 세자는 작아졌습니다. 아니, 소멸해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창덕궁 인정전의 뜰, 조정 대신들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영조의 날카로운 질문이 화살처럼 날아옵니다. 세자, 대학에 이르기를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 했다. 그대가 생각하기에 지금 조선의 왕실은 화목한가 아니면 위태로운가? 영조의 눈빛은 질문이 아닌 정해진 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세자는 입술을 깨뭅니다. 식은 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려 턱끝에 맺힙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화목하다 하면 거짓말이요, 위태롭다 하면 불효가 되는 진퇴낭난의 순간입니다. 소자의 생각으로는 아직 부족함이 많으나 전하의 성덕으로 인하여. 말을 더듬는 세자의 모습을 보며 영조는 혀를 끌끌 찹니다. 쯧쯧쯧.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인정전의 기둥이 울릴 정도입니다. 영조는 들고 있던 책을 탁 덮어버리며 대신들을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 경들은 보시오. 세자의 나이가 꽉 찬 15이요. 헌데 대답하는 꼴이 저리도 옹색하고 답답하오. 내 귀가 어두워 잘 들리지도 않느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글을 읽는 것인지 참고대를 하는 것인지 원. 전하, 세자 저하께서는 신중을 기하시느라. 시끄럽소. 신중? 저건 신중한 게 아니라 멍청한 것이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구만. 세자, 너는 밥 먹는 것은 그리 좋아하여 덩치는 산만한 녀석이 어찌 머릿속에는 든 것이 이리도 없느냐? 세자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륵 달아오릅니다. 수많은 신하들이 보는 앞입니다. 수치심이 칼날처럼 가슴을 후벼 팝니다. 세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주먹을 꽉 쥡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지경이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해 1월 영조는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과인은 이제 늙고 병들었소. 더 이상 정사를 돌볼 기력이 없으니 왕위를 물러나려 하오. 전위 소동, 왕이 왕좌를 내놓겠다고 협박하여 신하들과 세자의 충성심을 시험하는 영조 특유의 정치적 쇼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선언이 떨어지자마자 궁궐은 발칵 뒤집힙니다. 세자는 엄동설안의 차가운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엎드립니다. 아바님, 아니되옵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제발 그 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마에서 피가 터져 바닥을 적십니다. 며칠을 굶고 눈물 콧물을 쏟으며 빌어야만 영조의 화가 풀립니다. 영조는 못 이기는 척 은밀한 제안을 던집니다. 정 그렇다면 내가 왕위는 유지하되 세자 네가 나를 대신하여 정사를 돌보거라. 대리청정, 네가 왕 노릇을 연습해보란 말이다. 대리청정, 겉으로는 권력 이양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세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죽음의 덫이었습니다. 1749년 15살 세자는 준비도 없이 정치라는 전쟁터 한복판에 던져집니다. 첫 번째 정무 보고 날 세자는 밤새 준비한 안건을 들고 영조를 찾습니다. 아바님, 호남 지방에 가뭄이 들어 벽성들이 굶주리고 있다 합니다. 하여 구휼미를 풀고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옳다고 사료하옵니다. 영조는 삐딱하게 누워 세자를 흘겨봅니다. 그래? 그래서? 예? 소자의 생각은 그러하오나 아바님의 재가가 필요하여. 영조가 벌떡 일어나 벼락같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놈아! 대리청정을 하라고 했지 내 허락만 받으러 다니라고 했느냐? 그 정도 사소한 일도 혼자 결정하지 못해 나를 귀찮게 해! 네 놈은 머리가 장식으로 달려있느냐? 왕이 될 놈이 결단력이 이리도 없어서야! 당장 나가서 네 때때로 처리해! 세자는 혼비백산하여 물러납니다. 아휴, 내가 너무 소심했구나.
아버님은 나의 결단력을 원하시는구나. 세자는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래, 차려보자. 백성을 위한 일이라면 과감하게 하자. 며칠 뒤 세자는 병조의 인사 문제를 독단적으로 처리하고 영조에게 보고하러 갑니다. 이번에는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아버님, 이번에 병조 정랑 자리가 비어 무관 출신의 김아무개를 임명하였습니다. 순간 영조의 찻잔이 세자의 발밑으로 날아와 박살납니다. 쨍그랑, 뭐라? 니놈이 지금 제정신이냐? 인사는 나라의 근본이다. 감히 니놈 따위가 내 허락도 없이 관직을 주무르라. 네가 벌써 왕이 된 줄 아느냐? 아버님, 지난번에는 사소한 일은 알아서 하시기에 말대꾸하지 마라. 가뭄구제와 인사 문제가 같으냐?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도 구분 못하는 놈이 무슨 정치를 해? 옷 벗어라. 당장 그 세자복 벗고 시골로 내려가 농사나지어. 꼴도 보기 싫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물어보면 줏대 없다 혼나고 안 물어보면 건방지다 혼납니다. 이것은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숨통을 조이는 고문이었습니다. 세자는 점점 미쳐가기 시작합니다. 1750년 어느 늦은 밤 동궁전. 모두가 잠든 시각 세자의 방에서 짐승 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으아! 세자가 칼을 뽑아들고 허공을 휘두릅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고 입가에는 거품이 묻어 있습니다. 다 죽여버릴 거야. 나를 비웃는 놈들, 나를 무시하는 놈들 다 베어버릴 거야. 아바님도 내관들이 놀라 뛰어들어옵니다. 전하! 고정하시옵소서! 칼을 거두시옵소서! 세자는 내관을 발로 걷어차고는 구석에 처박혀 있는 닭장으로 달려갑니다. 그 안에는 살아있는 닭들이 푸드덕거리고 있습니다. 세자는 닭 한 마리를 꺼내 그 자리에서 목을 비틀어 버립니다. 꼬꼬댁! 끼익! 피가 튀어 세자의 얼굴을 적십니다. 세자는 죽은 닭을 바닥에 내던지며 미친 듯이 웃습니다. 보았느냐? 나는 힘이 세다. 나는 약하지 않아. 나는 왕이 될 사람이다. 그의 웃음소리에는 물기가 서려 있습니다. 그것은 광기라기보다 살려달라는 비명이었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궐 안에서 유일한 하늘인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소년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스스로 괴물이 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자의 기행이 들려올 때마다 더욱 가혹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세자가 닭을 죽여? 심성이 포악하기 그지없구나. 저런 놈에게 나라를 맡겼다간 피바람이 불 거야. 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더! 신하들은 영조의 눈치를 보며 세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고자질하기 바빴고 세자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이제 세자는 아버지가 계신 쪽으로는 숨도 쉬기 싫어합니다.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터질 듯 뛰고 호흡이 가빠옵니다. 그리고 운명의 1752년 영조가 그토록 아끼던 맏딸 화효봉주가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영조의 슬픔은 컸지만 그 화살은 엉뚱하게도 세자에게 향합니다. 장례식장, 영조는 조문온 세자를 보며 싸늘하게 내뱉습니다. 재수없는 놈, 네가 상복을 입고 있으니 옹주가 죽은기야. 네 놈의 그 불길한 기홍이 내 딸을 잡아먹었어.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썩 꺼자. 세자는 멍하니 서 있습니다. 누이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자신의 존재 자체가 저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세자의 눈동자에서 생기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날 이후 세자는 옷을 입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옷을 입으면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 하니까, 아버지를 만나면 또다시 모욕을 당해야 하니까. 의대증, 옷을 입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기이한 병. 그것은 옷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1757년 정축년, 세자의 나이 23. 운명은 잔인하게도 세자를 지켜주던 마지막 방패마저 거두어 갑니다. 이 해는 조선 왕실 역사상 가장 슬픈 해 중 하나였습니다. 세자를 그나마 감싸주던 법적 어머니 정성왕후와 할머니 인원왕후가 한 달 간격으로 연달아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궁궐은 온통 흰색 상복으로 뒤덮였습니다. 곡소리가 끊이지 않는 빈전. 하지만 세자에게는 슬퍼할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상복을 입는 것, 그것은 세자에게 죽음보다 더한 공포였습니다. 의대증이 극에 달한 세자는 옷을 입히려는 내관을 밀치고 비명을 지릅니다. 오지마, 저 옷이 날 쬐나. 저 속에 귀신이 들어있어. 아바님이 나를 죽이려 보낸 뱀이다.
저와 입으셔야 합니다. 상주가 상복을 입지 않으면 불효가 됩니다. 제 말 닥쳐! 닥쳐! 세자는 옆에 있던 촛대를 집어 내관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퍽! 붉은 피가 튀어 세자의 얼굴을 적십니다. 내관이 쓰러져 바들거리는 것을 보며 세자는 구석에 웅크려 덜덜 떱니다. 옷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 옷을 입고 마주해야 할 아버지의 눈초리가 무서운 것입니다. 겨우겨우 상복을 걸치고 빈전에 나선 세자. 하지만 영조의 눈에 비친 아들의 모습은 슬픔에 잠긴 상주가 아니라 미치광이 살인마였습니다. 영조가 싸늘하게 묻습니다. 세자, 네 얼굴에 묻은 그것이 무엇이냐? 피 아니냐? 세자는 황급히 소매로 얼굴을 닦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코피가 터져서. 거짓말. 냄새가 난다. 비릿한 피냄새가 진동을 해. 네 놈이 또 사람을 쳤구나. 제 어미와 할미가 죽어 빈소를 차렸는데 그 앞에서 사람을 죽여? 네가 사람이냐? 짐승만도 못한 놈. 네 놈의 그 폐약질 때문에 중전과 대비가 화병으로 죽은 게야. 네가 죽인 것이다. 영조의 폭언은 비수처럼 세자의 심장을 찌릅니다. 내가 할머니를 죽였다고? 어머니를 죽였다고? 세자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죄책감과 억울함, 공포가 뒤섞여 머릿속이 하얗게 타버립니다. 그날 밤 하늘도 세자의 비극을 아는 듯 뇌성병력이 칩니다. 우르릉 쾅! 번개가 창호지 문을 찢을 듯 번쩍입니다. 흐악! 세자는 귀를 막고 이불 속으로 파고듭니다. 천둥 소리, 그것은 하늘이 내리는 벌처럼 느껴집니다. 아버지가 고함치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죽였습니다. 제가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 제발 소리치지 마세요. 세자는 뇌벽, 천둥이라는 글자만 봐도 기절할 정도로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제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따뜻하게 안아주던 할머니도, 묵묵히 편들어주던 어머니도 없습니다. 오직 그를 경멸하는 아버지와 그를 감시하는 눈길들 뿐. 고립무원. 세자는 이제 완전히 고장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망가진 마음은 밖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아니, 참을 수가 없습니다. 1758년 세자는 내관과 나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실수인 척했으나 나중에는 노골적이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 방법이 살인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은 내관의 목을 베어 들고 들어와 부인 해경궁 홍씨에게 보여주며 낄낄거립니다. 빈궁, 이것 보시오. 내 마음이 답답하여 이놈의 목을 베었소. 이제 좀 시원하구려. 해경궁은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습니다. 남편이 몬스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알려지면 세자는 폐위될 것이고 자신의 가문도 멸문지화를 당할 테니까요. 궁궐 안의 사람들은 쉬쉬하며 공포에 떱니다. 동궁전은 밤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도살장이 되어갑니다. 영조도 소문을 듣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합니다. 아니, 어쩌면 방치했는지도 모릅니다. 미친놈, 제 성질을 못 이겨 사람을 죽이다니. 쯧쯧쯧. 저런 놈을 낳은 내가 죄인이다. 뇌버려 둬라. 지가 지쳐서 죽든지 미쳐서 죽든지 할 것이다. 영조는 세자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기는 세자를 더욱 깊은 수렁에 밀어넣었습니다. 1760년 세자는 궁궐 밖을 눈돈입니다. 답답한 궁궐이 감옥 같다면 밖으로 나가자. 몰래 담을 넘기 시작합니다. 평민복장을 하고 시전거리를 활보하고 기생집에 드나듭니다. 술을 가져오라. 더 독한 술로. 오늘 밤은 내가 왕이다. 세자는 기생들과 어울려 놀며 아버지의 그림자를 잊으려 합니다. 하지만 술이 깨면 다시 찾아오는 공포. 그 공포를 잊기 위해 또다시 술을 마시고 사람을 때리고 난동을 부립니다. 그리고 운명의 1761년 세자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맙니다. 아버지 영조 몰래 평양으로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왕의 허락 없이 세자가 도성을 비우는 것, 이것은 명백한 역모로 몰릴 수 있는 중죄입니다. 평양에서의 일탈, 세자는 그곳에서 잠시나마 숨통이 트였을까요? 아니요. 그는 돌아오는 길에 더욱 짙은 절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다시 저 지옥 같은 궁궐로, 아버지의 감옥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에. 개경으로 돌아온 세자는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궁궐 후원의 땅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 살기 시작합니다.
지하 토굴. 햇빛이 들지 않는 그 좁고 어두운 것이 화려한 동궁전보다 편안했던 것입니다. 그는 토굴 속에 기생과 비구니를 불러들여 음란한 짓을 벌입니다. 아버지가 가장 싫어하는 짓, 유교 국가의 세자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만 골라서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자해이자 아버지를 향한 처절한 복수였습니다. 날 좀 보라고. 당신이 만든 아들이 이렇게 망가졌다고. 당신의 완벽한 도덕성이 나를 이렇게 괴물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영조는 보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조의 귀에는 간신들의 속삭임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전하, 세자 저하께서 지하에 방을 만들고 무기를 모으고 있다 하옵니다. 전하, 세자가 밤마다 칼을 갈며 전하의 침전을 노려본다 하옵니다. 의심은 확신이 되고 경멸은 사리가 되어갑니다. 영조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이제 저것은 내 아들이 아니다. 내 와위를 위협하는 제거해야 할 정택일 뿐이다. 1762년 5월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나경안이라는 자가 영조 앞에 엎드려 고변서를 올립니다. 전하, 세자 저하의 비행을 고발하옵니다. 세자께서는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여승을 궁으로 끌어들였으며 몰래 평양을 다녀왔고 무엇보다 전하를 시해하려 하였사옵니다. 영조의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종이 뭉치를 쥔 손에 핏줄이 섭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세자가 죽인 사람의 숫자, 엽기적인 행각들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조가 가장 분노한 대목은 바로 반역의 낌새였습니다. 영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의 눈에서 불길이 솟아끕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내 이놈을 내 손으로 처단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 내가 죽겠구나. 영조는 나경안을 처형하라고 명하면서도 그가 가져온 고변서는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오늘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끊어보겠다. 세자야, 너와 나는 이제 한 하늘 아래 살 수 없게 되었다. 1762년 윤 5월 13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창경궁 휘령전. 영조는 아침부터 서둘러 거동을 준비합니다. 평소와 다른 서늘한 기온. 영조는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세자가 있는 곳으로 향하지 않고 휘령전으로 세자를 호출합니다. 세자, 들어오라. 세자가 뜰에 들어섭니다. 휑한 눈, 헝클어진 머리, 병색이 완연한 얼굴. 세자는 직감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아버지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합니다. 주변에는 삼엄한 경비가 펼쳐져 있고 문무백관이 도열해 있습니다. 영조가 대청마루에 앉아 칼을 바닥에 쾅 내리꽂으며 소리칩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세자가 땅바닥에 머리를 찢습니다.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소자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시끄럽다! 닥쳐라! 네 놈이 사람이냐? 사람을 죽이고 어미를 때리고 기생을 끼고 놀아. 그것도 모자라 나를 죽이랴 칼을 갈아. 네 놈은 세자가 아니다. 미친 개다.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지. 영조의 고함 소리가 쩌렁쩌렁 울립니다. 그는 칼을 뽑아 세자에게 던집니다. 챙그랑 서슬퍼런 칼이 세자의 무릎 앞에 떨어집니다. 자결하라. 네 손으로 목을 찔러라. 그것만이 네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조금이나마 갚는 길이다. 어서! 세자는 칼을 바라봅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이 지옥 같은 공포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세자는 칼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을 겨눕니다. 하지만 죽을 수 없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짐승처럼 살더라도 숨을 쉬고 싶습니다. 세자는 칼을 집어던지고 영조의 발 아래 기어가 바짓가랑이를 붙잡습니다. 아버님, 살려주세요. 개천에 버려도 좋으니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제가 미쳤었습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영조는 세자를 발로 걷어찹니다. 더럽다. 치워라. 내 몸에 손대지 마라. 그때 영조의 눈에 마당 한 구석에 놓인 뒤주가 들어옵니다. 본래 쌀을 담아두는 나무 상자. 영조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래, 칼로 죽는 것은 과분하다. 네 같은 놈에게는 저것이 어울려. 여봐라, 저 뒤주를 대령하라. 신하들이 머뭇거립니다. 전하, 설마 저 안에 세자 조화를... 영조가 눈을 부라립니다. 무엇들 하느냐? 어명이 들리지 않느냐? 당장 뒤주를 가져오라. 쿵! 거대한 뒤주가 세자 앞에 놓입니다. 뚜껑이 열립니다. 시커먼 아가리가 세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자는 뒷걸음질 칩니다. 싫습니다. 싫습니다, 아버님. 저기는 너무 좁습니다. 저기는 너무 캄캄합니다. 들어가라 했다. 영조가 직접 세자의 등을 떠밉니다. 세자는 버티고 버티다 힘에 붙여 뒤주 속으로 구겨지듯 들어갑니다. 무릎을 가슴까지 끌어당겨야 겨우 들어가는 좁은 공간. 세자의 눈과 영조의 눈이 마지막으로 마주칩니다. 아들은 공포에 질려 울고 있고 아버지는 경멸에 차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쾅! 뚜껑이 닫힙니다. 세상과의 단절, 빛과의 이별. 세자는 어둠 속에서 뚜껑을 두드립니다. 열어주세요.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영주는 밧줄을 가져오라 명합니다. 그리고 직접 밧줄로 뒤줄을 칭칭 감습니다. 매듭을 지을 때마다 영조의 거친 숨소리가 들립니다. 헉, 헉. 이것으로 되었다. 이제야 발 뻗고 자겠구나. 영주는 뒤주 위에 큼지막한 돌을 올리고 그 위에 풀을 덮어 위장하게 합니다. 그리고 엄명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저 뒤주에 접근하는 자는 역적으로 다스리겠다. 물 한 모금, 밥 한 톨 주지 마라. 그렇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갑니다. 땡볕이 내리쬐는 마당, 뒤주 안에서는 처절한 비명이 들려오다가 애원하는 소리로 변화갑니다. 영주는 그 앞을 떠나지 않습니다. 밤에는 등불을 켜놓고 책을 읽으며 뒤주를 감시합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그는 자신의 정당성을 확인합니다. 나는 나라를 구했다. 나는 종사를 지켰다. 저것은 아들이 아니라 나라를 망칠 화근이었다. 하지만 밤바람이 불 때마다 영주의 책장 넘어가는 소리는 점점 느려집니다. 뒤주 안에서 긁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영주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립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제 손으로 제 핏줄을 말려 죽이고 있다는 것을. 4일째 되던 날 밤비가 내립니다. 추적추적 내리는 비가 뒤주를 적십니다. 뒤주 안에서 빗물을 받아먹으려는 듯 널빤지를 핥는 소리가 들립니다. 영주는 차마 그 소리를 견딜 수 없어 귀를 막습니다. 듣지 마라, 듣지 마라.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 비정했던 아버지, 아니 너무나도 나약한 인간 영조. 그는 아들의 광기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아들을 지워버리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자신과 조선을 위한 최선이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그 믿음은 과연 진실이었을까요? 아니면 늙고 병든 왕의 지독한 자기 합리화였을까요? 이윤 5월 21일 찌는 듯한 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뒤주 안은 조용합니다. 어제까지 들리던 긁는 소리도 신음도 없습니다. 완벽한 정적. 영조는 직감합니다. 끝났구나.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명합니다. 열어라! 단단히 묶였던 밧줄이 풀리고 무거운 돌덩이가 치워집니다. 비그덕. 8일 만에 뒤주 뚜껑이 열립니다. 확 끼쳐 나오는 악취, 썩은 냄새와 피비린내, 그리고 오물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찌릅니다. 신하들은 코를 막고 고개를 돌립니다. 하지만 영조는 피하지 않습니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 뒤주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아니 한 짐승이 웅크린 채 죽어 있습니다. 무릎은 가슴에 닿아 있고 손톱은 다 빠져 피범벅이며 머리카락은 산발이 된 채 얼굴을 덮고 있습니다. 세자입니다. 아니, 한때 세자였던 고깃덩어리입니다. 영조는 그 참혹한 시신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덜덜 떨리며 바닥을 톡톡 칩니다. 갔느냐, 기어이 갔느냐. 영조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무심한 구름만 흘러갑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토해내며 마치 자기 자신에게 변명하듯 중얼거립니다. 어쩔 수 없었다.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고 나라가 망할 판이었다. 너는 나를 원망하느냐? 원망해라. 저승에 가서라도 나를 저주해라. 나는 그 저주를 안고 이 나라를 지킬 것이다. 영조는 시신 앞에서 사도라는 시호를 내립니다. 생각할 사, 슬퍼할 도. 너를 생각하며 슬퍼한다. 참으로 모순적인 이름입니다. 죽일 때는 역적이라며 죽여놓고 죽고 나니 슬프다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진심일까요? 아니면 왕의 위선일까요? 아마 둘 다일 것입니다.
세자의 장례는 죄인의 신분이라 초라하게 치러졌습니다. 상여가 나가는 날 어린 세손이 훗날의 정조가 상복을 입고 그 뒤를 따릅니다. 11살의 어린 소년. 그는 아버지가 뒤주에 갇혀 죽어가는 8일 동안 그 지옥 같은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살아남은 어린 세손은 울지 않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또 깨물어 피가 배어나옵니다. 그는 할아버지 영조를 봅니다. 아들을 죽인 할아버지. 하지만 지금은 내가 살기 위해 섬겨야 할 왕. 시간은 흘러 14년이 지났습니다. 영조는 이제 80이 넘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지세는 태평성대라 칭송받았지만 그의 내면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밤마다 영조는 악몽을 꿉니다. 뒤주 긁는 소리. 트르르륵, 트르륵. 아바님, 물 좀. 영조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납니다. 누구냐? 누가 밖에서 뒤주를 긁느냐? 전하, 아무도 없사옵니다. 고양이 소리이옵사. 아니다, 그놈이다. 그놈이 나를 데리러 왔다. 내 아들이 피를 흘리며 문 앞에 서 있어. 천하를 호령하던 영조도 죄책감이라는 유령 앞에서는 나약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탕평책을 펼치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했지만 가슴 한 구석에 뚫린 구멍은 메울 수 없었습니다. 자식을 잡아먹고 세운 왕권, 그 피 묻은 왕관은 밤마다 그를 짓눌렀습니다. 1776년 3월 5일,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왕위에 있었던 52년, 영조는 마지막에 눈을 감습니다. 향년 83세. 그는 마지막 순간 허공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세자야, 춥구나. 거기는 춥지 않으냐? 그의 손이 툭 떨어집니다. 조선의 거인 영조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해 3월 10일, 새로운 왕이 즉위합니다. 영조의 손자이자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입니다. 즉위식 날 편전인 숭정전에는 긴장감이 감돕니다. 죄인 사도세자의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신하들은 숨을 죽이고 새 왕의 일성을 기다립니다. 혹시라도 아버지를 죽인 노론 세력에게 복수의 칼날을 겨누진 않까 두려운 것입니다. 25살의 젊은 왕 정조가 옥좌에 앉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분하지만 그 깊은 곳에는 14년을 참아온 용암이 끓고 있습니다. 정조가 입을 엽니다. 과인은, 신하들이 침을 꼴깍 삼킵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쿵. 그 한마디가 궁궐을 뒤흔듭니다. 금기어였던 이름 사도세자.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그 이름을 왕이 직접, 그것도 즉위 첫마디로 선언한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혈통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인의 아들이 아니다. 나는 비극적인 희생양의 아들이며 이제부터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을 것이다. 라는 서슬퍼런 선언이었습니다. 정조는 이후 아버지의 무덤을 명당인 수원 화성으로 옮기고 매년 능행차를 하며 아버지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8일 동안 뒤주 속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간 아버지,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떠난 아버지. 정조가 훗날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흘린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 영조가 남긴 비정한 역사를 사랑과 효심으로 극복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영조와 사도세자. 완벽을 꿈꿨던 아버지와 숨쉴 곳이 필요했던 아들. 두 사람의 비극은 서로를 너무나 사랑했으나 그 사랑의 방식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벌어진 참사였습니다. 만약 영조가 왕이 아니라 평범한 아버지였다면, 사도세자가 세자가 아니라 평범한 아들이었다면 그들은 그저 투닥거리며 함께 늙어갈 수 있었을까요? 저기 뒤주가 있던 자리에 한 줄기 바람이 붑니다. 그 바람 속에 섞인 희미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아바님, 이제 그만 저를 용서하십시오. 그래, 아가. 나도 이제 짐을 내려놓으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두 부자의 슬픈 뒷모습이 오늘따라 더욱 처련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들려드린 역사 이야기 어떠셨나요?
역사의 뒤안길에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혹은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수많은 사연들이 숨어 있습니다. 혹시 평소에 문득 궁금했던 인물이나 사건이 있다면 주저 말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소중한 씨앗이 된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제가 이 과거의 목소리를 더 생생하게 전하는 데에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